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ADHD나 자폐, 브레인 포그, 뇌 전증 또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악화 요인 중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장 증상과 함께 자폐 증상도 완화되는 경우들의 사례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지금 계속 저희가 뇌와 장과 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내축, 겉브레인 엑시스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환자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발달장애와 뇌질환에 어떻게 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릴게요. 의사들이 보는 논문을 탐색하는 그런 사이트를 펌메드라 합니다. 이 펌메드에서 겉브레인 엑시스를 검색을 하면 약 7,621개 정도의 논문이 나와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논문이, 즉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굉장히 새로운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장내축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장에서 뇌인지, 뇌에서 장인지, 즉 겉브레인인지 브레인 것인지 사실은 둘 다예요. 영어로 바이 디렉셔널이라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뇌가 편해야 몸이 편한 것들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예를 들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위장관은 수축하죠. 또 위에서 나오는 위산 같은 그런 소화 효소들을 덜 분비게 만들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장이 나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축성 장염 또는 저위산증, 더 나아가서는 장내 미생물 충의 어떤 불균형,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교감신경 활성 이런 부분들이 뇌에서 장을 이루는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흔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기능성 방광 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우리가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 신경성 위염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실제 뇌가 장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중추신계의 영향으로 해서 다양한 장내 분비 물질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조절되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의 파네스 세포로부터 감염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파 디펜신 이런 것들이 분비가 증가되면서 미생물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또 중추신경계는 장내 분비 세포, 면역 세포, 신경에서 세로토닌과 사이토카인 또는 도파민 같은 카테코라민 등등이 이런 분비를 나타내죠. 그런 것들이 좋은 미생물들을 죽이고 나쁜 미생물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 장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장 점막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장관 내로 그런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을 분비시키면서 병원균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독소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뇌에서 장으로 간다. 흥미롭게는 멜라토닌 주기 또는 서카디안 리듬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장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뇌에 존재하는 호르몬과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과민성 또는 신경성 또는 이리터블 이런 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 뇌장이죠. 그러나 더 많은 연구에서는 장에서 뇌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장에서 활동하는 그 무엇들, 장내 미생물이든 또는 장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뇌로 올라갈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가설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해요. 미주신경은요, 우리가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이고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경이죠. 그래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에 있는 신호가 뇌로 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서 만드는 단세 지방산, 숏체인 패리 애시드, 그 중에서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물질 등이 직접적으로 미주신경을 타고서 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설은요, 면역 조절. 장은요, 가장 풍부한 면역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장내 미생물의 어떤 분포가 면역세포, 대표적으로 대식세포 또는 호중구 또는 수지상 덴드라이트 세포 이런 것들의 선천성 면역을 활성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시키는데 물질이 작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시켜서 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염증 활동, 면역 활동에 의해서 뇌가 자극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장이 안 좋으면 브레인 포그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기전이기도 해요. 또 하나 장은 굉장히 많은 내분비계 호르몬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미생물에서 나오는 숏체인 패리 애시드, 단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GLP-1이라고 하는 시상 하부에 있는 그런 수용체 자극하면은 이것이 바로 식탐을 조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이 뇌로 가서 뇌가 음식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의 설명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이 있죠. 행복 호르몬. 사실은 90% 이상 장에 있는 장벽 내의 세포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처럼 내분비계의 호르몬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떤 교란시키거나 또는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장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특별히 기능의학적으로는 새는장 증후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장점막이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해져 있어서 장내미생물에서 만드는 많은 독소들, 엔도톡신이라고 하죠. 이런 독소들이 혈관을 통해서 뇌로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새는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 피부가 나빠지고 장이 안 좋을 때 특히 장점막이 망가져 있을 때 이런 새는장 증후군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실제 이런 새는장 증후군이 있을 때 음식 중에 일부들이 많은 뇌질환 또는 여러 질환들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뇌신경 질환, 자폐나 ADHD나 또는 브레인포그나 또는 편두통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여러 정서 질환도 음식과 관련된다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통증이나 기타 여러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는장 증후군에서 특정 음식들이 내 몸에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검사가 기능의학에서는 푸드 항체 또는 지연성 음식 알러지라고 해요. 실제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연성 음식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의 종류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푸드 알러지에서 양성, 특히 높은 양성인 경우가 카제인, 우유, 계란, 흰자,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라든지 그리고 연어라든지 흔히 먹는 음식들이죠. 무엇보다 피할 수 없는 쌀이나 밀 또는 옥수수, 일부 너트 종류들, 우리가 흔히 이제 푸드항체 검사하면 이런 종류들이 많이 양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푸드항체에서 검사해서 양성 소견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꾸로 새는장 증후군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뇌를 흥분시키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탐산이고, 또 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바라고 하는데, 이 글루탐산을 증가시키는 음식들, 대표적으로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발달장애 자연치료 식이요법 갭스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중에서 밀가루를 피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ADHD나 자폐, 브레인포그, 뇌전증 또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악화 요인 중에 이런 음식이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실제 갭스 다이어트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는 GFCF 식단, G는 글루텐 프리, C는 카제인 프리 식단을 하시라고 권고해요. 실제 제 케이스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밀, 호밀, 쌀, 대표적인 어떤 우리 음식들 중에 탄수화물 음식들이죠. 귀리, 옥수수, 수수, 보리 같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곡물들, 여기에 글루텐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전분이 많은 채소나 야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 등등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좋아하는 음식들이 바로 전분이 많이 들어있고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전분, 곡류를 피하는 게 자폐 아이들한테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설탕을 함유한 그 모든 것들은 피하라. 그리고 콩 종류 중에서 딱딱한 콩과 완두콩, 대두, 녹두, 병아리콩, 콩나물까지 콩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고, 실제 푸드 항체 검사에서 이런 콩 또는 견과류에서 음식 지연성 알러지 항체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제인인데요. 흔히 유당, 즉 우유를 포함해서 요구르트, 버터, 크림 종류, 유당이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들은 피하라고 하는, 언뜻 봐서는 굉장히 먹을 게 그럼 무엇이냐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 책에서는 다양한 대안뿐만 아니라 레시피까지 잘 적어서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잘 가이드해 줍니다. 장뇌축을 자폐만 좀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했더니 여전히 290개 정도의 아티클,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대부분 발표되고 있으니까 장내축의 한 질병 분야로서 자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저널을 소개하면요, 프론트 셀 인펙션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고 하는 2022년도에 정리된 내용들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자폐 아이들한테 어떻게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치료적 플랜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리뷰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역시 장에서 나오는 많은 염증들, 장에서 나오는 많은 독소들이 뇌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기전적인 설명을 마이크로비타 겉 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그리고
타고 올라가는 축을 미주신경이라는 관점에서 좀 봤고요. 대략 이 논문에서 왜 자폐 아이들이 많은가, 그리고 자폐 아이들의 장이 왜 좋은가를 세 가지 증거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안 좋은 그런 경우, 그런 컨디션 중에 하나가 제왕절개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모가 질을 통해서 아이를 분만했을 때는 산모 내에 질에 있는 많은 유산균들을 아이한테 넘겨주고 가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샤워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엄마의 다양한 균주, 장내미생물을 입으로 먹고 신생아의 장에 쌓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건강한 장을 만드는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그 과정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이 통계에 의하면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제왕절개로부터 아이들, 일반적인 자연분만에 비해서 자폐로 가는 경우가 23%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생제 이야기입니다. 자폐 아이들에서 35% 정도에서 영유아기 때 항생제를 오랫동안 썼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자폐가 아닌 경우에 비해서 6배 정도의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망가지는 대표적인 초기의 경험이 항생제의 과다한 경험들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에 대한 통계인데요. 숏체인 패티 애시드,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식이섬유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단세 지방산 같은 경우는 자폐 아이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된다. 이러한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 자폐의 하나의 원인 중에 그런 장내 미생물층의 변화 등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도 4월에 정신의학연구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 발표된 서울 아산병원 팀의 발표에 따르면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의 중등도가 결정이 된다. 이 연구를 맡은 김효원 교수팀은 국내 자폐 스펙트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가장 큰 규모인 456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중에서 101명 일반 대조와 비교를 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층을 분포했더니, 우리가 크게 장내 미생물층을 비피도박테리움과 프로보텔라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비피도박테리움이 훨씬 더 많을수록 자폐 스펙트럼의 중등도가 낮았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주의 구성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의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건강한 장에서 나온 분변을 이식하는 그런 대변 이식 개념이 있는데, 이 연구 논문은요 2년 정도 관찰했던 연구인데,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그런 대변을 이식한 그룹 18명의 자폐 아이를 대상으로 했더니 자폐 증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즉, 장이 좋아지면 자폐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뒷받침되는 연구 중에 하나예요. 역시 최근에 발표된 2024년도 4월 달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된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즉 유산균을 먹게 함으로써 자폐 아이들의 증상이 좋아졌다는 논문도 최근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해 주면요, 296명의 자폐 아동이나 자폐 어른들, 그리고 123명의 같은 나이에 해당되는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했고요. 또 유산균을 주고 나서 전후를 비교한 그룹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장 증상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폐 아이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호전되는 것들을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클로스트리디움 또는 클렙시엘라, 쉬겔라 같은 그런 병적인 균주의 분포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에 따라서 자폐의 증상도 좋아진다고 해서 이 논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환자들의 케이스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24살의 남자 자폐 아이, 이제 아이는 아니죠, 이제 성인이죠.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은 지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쳐서 더 이상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에서 아빠가 아이를 대신 지켜보면서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저한테 가져왔는데, 특징적인 어떤 반응들이 음식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자폐 아이였는데, 특정 음식을 먹으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굉장히 난폭해지는 것들을 보는데, 대표적으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물 또는 밀가루, 또 특별히 빵이나 밥 등을 많이 먹으면은 뇌 증상이 자극돼 가지고 아이가 불안해지고 난폭해지는 것들, 그런 음식을 제하고 고기 중심으로 먹었을 때는 아이가 좀 편안해지는 것들을 특징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방이나 이런 데서 장 디톡스를 하면 좋아져서 저희 병원에 왔더니 실제 이 친구의 장내 미생물 분포를 좀 보여드린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았어요. 앞서 제가 프로보텔라와 비피도박테리움의 분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 프로보텔라밖에는 없는 아주 되게 왜곡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였고, 나쁜 균주 클렙시엘라라든지 클로스트리움
등등의 여러 균주들이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빠졌죠. 즉 자폐아이의 장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 자폐아이의 증상과 어떤 중요한 기전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가 있겠고요. 8살 남자 자폐아이 같은 경우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폐 증상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데,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좋아지고 가스 차는 게 심해지는 음식들을 먹으면 장뿐만 아니라 자폐 증상까지 나빠지는 것들을 역시 반복했던 그런 케이스예요. 저희 병원에서 장내미생물 치료를 체계적으로 하고, 특별히 최근에는 YG 플로라라고 하는 그런 장을 정장시키는 서플리 먹었더니 이 하나의 장이 좋아지고 뇌가 얌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한 특징적인 경험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실제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장의 상태를 저희가 전후 비교했는데, 장내미생물 중에 한 축인 캔디다, 즉 곰팡이균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가 제가 치료를 하면서 그것이 좋아진 케이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 케이스는 4살짜리 남자아이고요. 이 친구도 태어났을 때 좀 조산 상태, 34주에서 태어났고 2살 때부터 어떤 말의 지연이 있었고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면 굉장히 불안해했던 친구이고요. 밀가루를 많이 먹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 그림에서 보던 것처럼 PBM이라고 하는 뇌파 치료와 TMS라고 하는 뇌파 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은 환자가 많이 좋아진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실제 장 상태가 나쁜 균주가 월등히 나빴고요. 특별히 클로스트리움이라고 하는 균주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클로스트리움을 제거하고 균주를 약화시켰을 때 장 증상과 함께 자폐 증상도 완화되는 경우들의 사례는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5살 남자아이인데, 보시는 그림처럼 장내미생물 파트의 대사물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제가 시간이 지나서 대사물이 좋아진 케이스. 같은 환자인데 장내미생물 점수가 GMHS라는 점수가 40점, 낮을수록 나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장 치료한 다음에 52점으로 좋아졌어요. 실제 이렇게 저희는 검사를 통해서 장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 해서, 특별히 장 디톡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쁜 균을 제균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생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항곰팡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클로스트리움을 제거하는 맞춤형 항생제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5R 중에 리플레이스는 좋은 효소를 집어넣는 거고요. 리이노클레이션은 장에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는 거고, 리페어는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밸런스는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는 밀가루를 포함해서 글루텐, 카제인을 포함해서 여러 장의 상태가 뇌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을 치료해서 뇌를 치료한다. 오늘 특별히 자폐 아이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케이스와 그런 연구들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연구는 지금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FMT 대변이식 같은 연구도 더 많이 진행이 돼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나빠지는 경우, 또 좋아지는 경우들을 제가 공유받으면서 점점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